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선물리학 및 치료 양승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자외선 치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외선 치료 5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외선이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오늘 아마 마지막 강의인 것 같아요. 5강. 자외선 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자외선 치료의 위험성 또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뒤이어서 자외선 치료할 때 금기증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자, 일단은 열이 나고 있어요. 열이 나고 있는데 자외선 치료를 하면 안 되겠죠. 급성, 거기다가 심지어 급성이 붙었어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급성 어쩌고저쩌고 붙으면 대부분 금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급성 열병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광알러지. 아니, 빛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데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렇죠. 광알러지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빛 알레르기, 빛 알러지 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나요? 이게 의외로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여러 명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실외의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밖에 잘 안 나갑니다. 자,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햇빛을 한 10분 이상, 한 5분, 10분 쬐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몸에서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주변에서 2명 정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급성 피부질환 상태, 뭐 화상으로 인했든지 아토피로 인하든지 피부에 뭐 염증이 있든지 포진이 있든지 어쨌든 급성으로 이런 피부 트러블이 생긴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피부를 이식 자가 면역 반응에 촉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최근 피부 이식을 한 사람들은 자가 면역 반응이 항진되면 안 돼요. 그 피부 이식한 데가 피부 이식뿐만 아니라 여기가 뭐 피부뿐만 아니라 최근에 피부 또는 뭐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이식한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가 면역 반응이 더 항진돼요. 면역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자외선 치료를 하면 면역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식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이식을 한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이식하고 나서는 그걸 투여를 해요. 자기 면역을 더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외선을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루푸스라고도 부르는 SLE, 즉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하는 SLE, 시스테믹 루푸스 이리스마토서스. 자, 이 루푸스는 중추신경계 여러 곳을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쥐파먹듯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고 진행성이에요. 이런 경우에 뜨거운 어떤 열,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하면요 더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화 복사로 인한 피부 손상 시, 즉 화상이나 일광 화상이 있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책에 이제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나눠서 여기저기다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계속 써놨는데, 그 외에도 구토나 멀미나 뭐 두통이 있을 때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체온 상승된 사람,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급성 열병, 그다음에 최근 방사선, 폐결핵 환자, 급성 습진, 급성 피부염 다 뭐 위에 해당되거나 뭐 하는 내용들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계속 이렇게 배우지만 적외선도 이미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적외선도 우리가 표면열이라고 하고 자외선도 표면열이라고 합니다. 둘 다 깊게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광선별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적외선 보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2m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적외선인 경우에는 한 1에서 10mm까지 좀 레인지가 좀 다양해요. 깊게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약간 조건에 따라서는 뭐 1mm에서 10mm까지. 자, 그 다음에 가시광선. 요즘엔 가시광선 치료기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5에서 10mm 정도. 왜냐면 얘가 들어가는 깊이가 딱 적당해요. 딱 적당하잖아요. 중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등을 우리가 왜 안 쓰느냐, 안 쓸 이유가 있냐 해서 요즘에는 또 이 가시광선 치료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에서 한 10mm 정도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광화학 작용을 갖고 있는 자외선. 자외선 같은 경우 UVA는 한 1에서 2mm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나마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자외선 중에서는 꽤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UVB 같은 경우는 1mm 조금 더 낮죠. 얘네들은 더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표면부에서 피부와 더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못 들어가고 피부 표면부에서 다 열로 상쇄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UVC 같은 경우는 더 진동수가 많죠. 파장이 더 짧다라는 것은 거꾸로 주파수, 즉 진동수는 높다라는 거예요. 진동수가 높다 보니까 피부 표면부에서 굉장히 많이 진동 떠는 거죠. 떨다가 피부 표면에 세포들하고 많이 부딪혀서 열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UVC 같은 경우는 0.1 에게 이거밖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을 제가 이게 제작을 해봤는데 이걸 딱 보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화살표 크기만 봐도 얘가 누가 더 깊게 들어가고 누가 얕게 들어가는지 대충 식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표면의 피부는 이렇게 상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UVA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피층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요. 물론 적외선에 비해서 가시광선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가지만 어쨌든 진피층까지는 도달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UVB 같은 경우는 심부 상피층까지는 들어가요. UVC 같은 경우는 겉 상피층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깊이 효과가 좀 광선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외선을 우리 몸에 쏘여 주었을 때 생리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홍반 반응이 있어요. 홍반 반응, 열 흡수에 관한 히스타민 작용과 그로 인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붉게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홍반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홍반 반응이 가장 특징적인 생리적인 효과죠. 서양에서는 일부러 태우기도 하죠. 홍반 반응을 통해서 피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보이려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금 과하게 되다 보면 상피에 각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살을 태우고 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홍반이 일어났던 부위에 각질이 일어나죠? 그것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보호 반응의 일환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상피에 각질화가 일어난다. 세 번째로는 그 각질이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벗겨지죠. 벗겨지는 거를 우리가 피부 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박리 일어나고 피부 박리 뭐 이거는 책에는 피부가 안 써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피부가 어때요? 우리 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피부색이 더 검잖아요. 색소가 멜라닌 색소에 이렇게 더 침착이 많이 되게 되죠. 그래서 피부색 톤이 바뀌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나쁜 것만 있느냐? 좋은 것도 있다. 살균 소독의 어떤 효과도 있다. 살균 소독. 그래서 특히 UVB나 UVC 영역에서 더 많이 그게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특히 250 나노메타 파장대, 즉 UVC 영역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효과 또 나옵니다. 비타민 D 형성에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대뇌성 효과, 감염에 대한 면역 저항성을 대뇌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그물구성체, 뇌줄기에 있는 그물구성체인데 우리 뇌에 있는 솜같이 솔방울샘에서 그물구성체에 자극을 줘서 그물구성체 내에서 이런 감염에 대한 면역의 저항성을 높여주는 대뇌성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많이. 자, 그래서 자외선의 생리학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자외선을 쪼였을 때 이런 홍반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이 홍반 반응은 왜 생기느냐? 자, 자외선은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햇빛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많이 받다 보면 세포들이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은 특히 열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비만세포,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혈관 확장 물질을 분비시켜요. 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런 히스타민이 분비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 히스타민이 혈관 확장 물질이라고도 하지만 히스타민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혈관 확장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혈관 확장 물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혈관 확장 물질이면서 염증 유발 물질이면서도 통증 유발 물질이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외선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세포에 공급이 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일정 부분 이상 과도하게 제공이 되게 되면 세포에 이렇게 히스타민이 분비되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좋은데 혈관만 확장하고 나면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얘가 혈관만 확장하는 물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염증 유발 물질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통증을 유발하니까 그 부분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홍반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래서 염증도 유발하고 통증도 유발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얘 자체가 염증 유발 물질이기도 하지만 혈관이 확장되면서 다른 염증 유발 물질이 그 확장된 그 해당 부위로 몰려와요. 그 대표적인 염증 유발 물질이 이렇게 유명한 프로스타글란딘, 인터루킨, 류코트리엔 이런 3대 염증 물질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국소 부분에 그 자외선을 쪼인 부분에 거기에 염증 반응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홍반 반응이다. 홍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홍반 반응은 히스타민이 주도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히스타민이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마우스를 보세요. 단순히 이런 혈관 확장 물질만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염증도 유발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블러드 클랏, 그러니까 피떡이죠. 혈병을 만들기도 하고요. 위에서 위산을 분비하기도 하고 폐에 기관지에서 기관지 수축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기관지 수축을 일으키기도 하고 모세혈관에서는 그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콩팥에서는 아드레날린, 우리 부신피질 호르몬 이것을 분비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종과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도 하고 심장의 맥동수를 증가시키는 작용도 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타민이 되게 무섭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얘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우리 몸이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면 이런 히스타민이 비만세포에서 분비돼서 이러한 다양한 반응을 유발하는 거예요. 물론 소량에 적당하게만 하면 상관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심화돼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려움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심할 때 피부과나 가정의학과 가면은 뭐를 처방해줘요? 히스타민
제재를 처방을 해주죠. 히스타민 활동을 좀 억제시켜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얘를 억누르는 약물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얘가 혈관 확장 물질이면서 염증 유발 물질이면서 통증에도 관여돼 있고 가려움을 유발해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요, 이렇게 가려움이 유발됩니다. 여러분 목욕하고 나와서 가려웠던 기억 있죠? 한 번쯤은. 자, 그게 목욕을 해서 피부 보호막을 다 씻어내니까 가려운 것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치만 뜨거운 물에서 장시간 몸을 담그고 있거나 사우나를 하고 나면은 어때요? 혈관 확장 물질인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우리 몸이 벌겋게, 그래서 목욕하고 나서 나오면 어때요? 피부가 벌겋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피부 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나서 이렇게 가려웠던 기억이 아마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히스타민의 작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목욕하고 나올 때 우리가 마지막은 찬물로 한 3분에서 많게는 5분 정도 쪼이고 나오면 히스타민을 다시 리업소션 시킬 수 있어요. 재흡수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에 조금 민감한 사람들, 나 그런 거 없다 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조금 나는 가려움증이 심하고 건성 피부다, 그리고 좀 가려움증이 좀 자주 일어난다, 목욕하고 나면,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중 물리치료, 수치료에서 이거 가르치잖아요. 마지막은 냉수로 해라, 이런 내용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 자외선 전신 노출 치료 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 살균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곰팡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무좀이나 습진.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특히 백인들은 피부 곰팡이가 많대요. 피부가 이제 털이 많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백색 피부를 갖고 있는데 그 피부는 되게 곰팡이에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인에 비해서. 그래서 피부 곰팡이가 많은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햇빛만 나면은 잔디밭이나 공원에 가서 들어 눕잖아요. 옷 벗고. 그래서 어쨌든 전신으로 했을 때 피부에 있는 이런 살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강장작용, 인체의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로라든지 이런 회복, 그로부터 신체 회복 능력을 증가시키는 걸 강장작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다. 우리 피로회복제에 보면 강장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카스에 보면, 오로나민C 이런 데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자극 효과. 우리 피부 또는 인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더 자극을 줘가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자극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강이나 2강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카운터 이리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체외 충격파라든지 한의원에서 침수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반자극 효과라고 했었죠. 자, 자외선도 강한 자극인데 왜 이온화 복사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자외선 이웃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X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광선으로 인체를 치료하겠다. 자극으로 치료하겠다. 자극을 줘서 치료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자극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면 기능 강화. 자외선은 세로토닌 합성에 작용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라고 몇 번 말했어요. 자,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우면 저녁 때 그것이 세로토닌이 저녁 때 해가 지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바뀌어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그게 또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로 작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면 기능 강화.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합성하고, 그래서 뼈를 강화시킨다고 했죠. 구루병, 골다공증 완화시킨다. 구루증. 자,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뇌성 효과. 자, 즉 감염에 대한 면역 저항성을 올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신 노출을 하게 되면
이런 6가지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큰 작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홍반 등급. 자외선은요, 치료를 할 때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할 때 환자들마다 자외선에 대한 치료 민감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 민감도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이원 최소 홍반 용량을 항상 유도해 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피부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최소 홍반 용량을 검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최소 홍반 용량이라는 것을 알아내야 이 사람의 이 자외선 치료 등급, 치료 용량이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의사 선생님이 2도 치료 용량으로 자외선 치료 용량 2도로 해주세요. 이 사람이 2도면은 이 사람의 1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기준이니까. 먼저 기준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외선 홍반 용량 등급을 산출해내는 이유는, 즉 최소 홍반 용량 2원, 즉 매드를 산출해내는 이유는 치료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외선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확인해 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원, 즉 매드가 기준이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등급입니다. 이 기준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등급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원, 매드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이렇게 산출해 낼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내냐면, 일단 가장자리 경계가 불분명한 형태의 발적이, 즉 홍반이죠. 자외선을 쪼인 지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 기준이. 그 다음에 그 홍반이 나타났으면, 홍반이, 발적이 이제 홍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발적이 24시간 안에 사라져야 돼요. 그걸 우리 이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가장자리는 뭐고 경계는 뭐냐? 뭔 소리냐? 자, 이게 뭐냐면 자외선 홍반 반응 등급 검사를 할 때 물론 등에다도 하지만 보통 손에다가 많이 해요. 등 같은 거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여성분들은 또 싫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주로 팔에다가 하는데, 이렇게 자외선을 쪼일 때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뚫는데 이 구멍에다가 자외선을 쪼여져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홍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는 건데, 나중에 이걸 벗기면 경계면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네모나게. 그러면 이렇게 경계면이 이렇게 모호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2원 등급은 이렇게 모호하게 나온 게 이게 2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할 때 보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가림지를 넣어요. 이게 보라색 종이가 햇빛을 가리는 가림지인데, 이게 가림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첫 번째 구멍만 햇빛을 쪼여갖고 검사할 수도 있고 다 열고 검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가림지가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가림지를 뭐 이렇게 4개를 가리고 할 수도 있고 3개만 가리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개만 가리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안 가리고 다 열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검사 도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자외선을 구멍에다가 빛을 쪼였을 때 그 가장자리 경계가 불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확한 게 아니에요. 불분명한 발적 형태로 그것이 자외선을 쪼인 지 6시간이나 8시간 이내에 나타났다가 이 정도가 한 2원입니다. 그랬다가 이런 홍반 등급이 관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24시간 안에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2원 또는 매드 홍반 용량이라고 합니다. 또는 1도 홍반 등급이라고도 해요. 교수님 왜 자꾸 등급이라고 했다가 용량이라고 했다가 막 말을 막 이렇게 넘나드나요? 용량이 등급이고 등급이 용량이에요. 뭐 그래 같이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용량이나 등급을 안 쓰고 1도라고 해도 돼요. 1도 홍반 뭐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래서 용량이나 등급이나 뭐 몇 도도 뭐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1도 즉 기준 등급이 마련이 되면 그 기준 등급에서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는데 3도 홍반 등급으로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 1도 등급이 산출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 어떤 3도 홍반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도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도가 기준 등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1도는 이런 내용의 유발할 때 이런 내용의 그 세부 내용이 있고 2도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자외선을 쪼인 지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홍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홍반은 2일에서 3일 이내에는 사라져야 돼요. 조금 더 길어지죠. 그런 홍반을 얻는데 이 홍반이 이게 얻어지는데 필요한 노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2도 홍반 용량입니다. 이 홍반은 약한 일광 화상하고 비슷하고 약간의 불편감이 느껴지는 그런 홍반이어야 돼요. 그리고 경계가 일단은 명확해야 돼요. 아까 보면 이게 1도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자면 2도 정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물론 얘도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좀 덜 명확하긴 한데 어쨌든 얘보다는 경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경계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그 다음에 1, 2주 이내에 가루와 같은 피부 박리가 발생된다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피부에서 불편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피 검사자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2도의 내용입니다. 자, 3도면은 자외선을 쪼인 지 3, 4시간 이내에 현저한 홍반이 나타나고 일주 이상 지속되는 홍반을 갖고 있을 때 이걸 3도라고 합니다. 이때 자 처음 등장하는 용어들을 잘 기억하세요. 부종과 악통을 수반합니다. 처음 나왔죠, 이 용어. 그 다음에 심한 일광 화상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햇빛 심하게 타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벌겋게 저녁 때 된 적 있죠. 그 정도가 이제 3도 홍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이어 색소 침착과 피부 박리. 자, 피부 박리는 처음 나온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나왔었죠. 근데 이것은 피부 박리가 나중에 껍질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는 가루죠. 얘는 껍질. 자, 4도 홍반은 한두 시간 이내에 나타나서 몇 주 동안 지속되는 홍반을 우리가 말하고요. 자, 부종과 조직 내 삼출물로 인한 물집, 수포가 형성된대요. 자, 처음 등장하는 말은 아니지만 부종은 처음 등장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포, 물집이 처음 등장하죠. 자, 이게 이제 홍반 등급의 어떤 기준 내용이에요. 내용.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유발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1, 2, 3, 4는 알겠는데 제로는 뭐냐? 자, 이거는 세드 또는 이제로라고 해서 역치 이하의 홍반 용량, 역치 이하의 홍반 등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홍반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거의 알 수 없을 정도의 홍반이에요. 이걸 최소 인지 홍반이라고도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게 이원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게 세드라고 보면 되죠. 이 제로 여기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뭐 있다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없다면 없는 것 같기도 하죠. 뭐 그 정도가 이 제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6강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외선이 이렇게 긴 줄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